네, 성공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골든타임, 마감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기업 공채 전략의 합격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은행권 공채 절대 지존입니다. 미스터 뱅쌤, 류수환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좀 여쭤볼까요? 한 몇 개월 됐죠? 네. 예. 예. 뭐 지금 이제 하반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8월 말, 지금 이제 9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8월 말부터 이제 빨리 시작된 곳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뭐 계속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뭐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는 유튜브로도 만나고 뭐 계속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하반기도 계속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뱅쌤 등장하셔가지고 은행권 취업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아주 눈이 동그래졌을 것 같은데 오늘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런칭 시간인데 오늘 어떤 기업의 기업 맥 이렇게 딱 짚어주실지. 오늘 네. 첫 시간입니까? 첫 네. 시간이면 아무래도 좀 우리 좀 높은 곳, 네. 좀 진짜 희망하는 곳, 끝판왕. 예, 예. 이런 곳을 좀 한번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 금융 공기업의 진짜 말씀하신 끝판왕입니다. 예. 최고봉이죠. 그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지금 마감 임박돼 네. 있으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자소서 부분까지 조금 뭐 들여다볼 거니까요. 예. 우리 취준생분들 뭐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역시 첫 번째 기업인 만큼 굉장히 대단한 곳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하면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시중은행과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또 막상 어떤 차이가 있지 알쏭달쏭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차이점부터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한국은행은 뭐 그야말로 진짜 금융공기업의 끝판왕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은행권 준비하는 취준생, 금융권 취준하는 준비생들은요. 뭐 시중은행도 준비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한국은행 그러면 좀 이제 스펙이 높다 또는 기준이 까다롭다, 필기 시험이 예. 어렵다 뭐 이런 준비로 이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스펙이 좀 높은 그런 분들 사이에 한국은행은 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렇구나. 우리 이거 한국은행은 우리 시중은행처럼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우리 은행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배웁니다. 그 사회 시간에요. 은행의 은행. 뭐 우리 뭐 일반 국민들의 은행은 시중은행들인데 예. 은행들의 은행이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 돈을 빌리거나 은행이 돈을 예금하는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사무소도 있고 뭐 지역 본부도 있고 뭐 우리 서울에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저 건물 웅장한 건물이 한국은행 본점 건물인데요. 본부 부서가 13개국 뭐 기획협력국, 커뮤니케이션국, 뭐 여러 인사경영, 금융결제국, 뭐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지역 본부가 뭐 각 지역별로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개 지역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 특히 해외 사무소, 국외 사무소가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가 어디에 있냐면 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 베이징이죠. 이까지 이 5개 우리 한국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 해외 사무소 근무 한번 해보는 거 이거를 또 꿈으로도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뒤에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곳 중에서는 최고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중에도 후회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이 그냥 은행의 은행이란 말씀이신데 영문으로는 뱅크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은행 가서 돈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한국은행 채용이 언제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건지 좀 짚어주시죠. 한국은행 지금 이제 정기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은행은 G5 직렬이라는 게 있어서 그 G 직렬과 C 직렬로 이제 크게 나뉘는데 그거에 대한 네. 설명은 좀 이따가 드리겠지만 이 G 직렬이 그 주된 신입 행원 그러니까 신입 직원 채용입니다. 우리 시중은행들은 신입 사원들을 신입 행원이라고 부릅니다. 예. 신입 행원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행은 신입 행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신입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타이틀보다 은행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고객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네네. 한국은행은 이제 대고객 관계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진행 중인 게 이 G5 직렬이고 아주 이제 주된 뭐 메인 공채죠.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뽑나요? 예.
그 한국은행 그 전체 직원 수가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은행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 좀 큰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한 7분의 1 정도 그러게요. 수준의 소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처럼 이렇게 대규모 공채,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뽑는 공채를 못 하고요. 예. 뭐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많이 뽑아주면 참 좋겠지만 2,000명이 채 안 되다 보니까 매년 그냥 딱딱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네. 약 한 60명에서 70명 내외 이게 예. G5 직렬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좀 늘려줬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나마 이제 조금 늘렸을 때는 한 70명, 72명까지 뽑았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G5 직렬이 59명, 59명, 그리고 한 60명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매년 공채가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이제 일반 사무 직렬이라고 해서 C3 직렬이 있는데 저 직렬에서는 이제 그 G5 직렬 대비 약간 스펙은 떨어지지만 저 이제 채용 인원도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저 직렬도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는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직렬이고 뭐 네.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70에서 100명 사이에서 매년 왔다 갔다 올해도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3년 지금 기록을 보면 좀 감소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는 좀 많이 뽑아줬으면 예, 예.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G5하고 C3로 채용 인원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렬이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신입 공채라고 이야기하는 이 G5 직렬의 이 G가 제네럴에서 나온 제네럴. 거기서 예. 이니셜로 따온 G인데 이게 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G라고 하는 건 그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직렬을 G 직렬이라고 하고 네. 예. C 직렬은 클럭 그러니까 행원 행원. 그 행원의 C 클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C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 C 직렬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뭐 기획을 하고 해외 비즈니스나 뭐 어떤 전체적인 금융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걸 계획한다기보다는 예. 이 C 직렬에서는 그냥 출납, 은행 그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한 출납, 지급 준비금 관리, 뭐 송권, 신화폐 예. 뭐 이런 좀 일반적인 행정 사무 이런 예. 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을 C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 직렬은 뒤에 5가 붙어 있는 거는 5급이라는 의미인데요. 5급부터 이제 G4, G3, G2, G1까지 이렇게 5급, 4급부터 5급 저 G 직렬 1급까지 이렇게 승진해가는 이런 직렬이 G 직렬. 예. 그러니까 C3는 3, 2, 1으로 이제 승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직렬에서 최고로 승진을 하면 C1 직렬, C1 등급까지 그 승진을 하게 되고 예. 한국은행에서는 이 G 직렬하고 C 직렬 간의 교차 그러니까 전환제도 이 전환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C로 들어가면 계속 C, 한번 G로 들어가면 계속 G 이런 직렬로 운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도 궁금하겠지만 또 이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둘 중에 어디로 좀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까? 이 시점에선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C 직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럭 그러니까 좀 일반 사무, 비교적 단순한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좀 스펙이나 준비 정도가 조금 낮은 그 학생들이 예. 주로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G 직렬은 아주 어려운 필기 시험, 소위 우리가 A매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필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필기 시험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C 직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은행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6개월은 기본이고요. 예. 예.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좀 초보자, 그러니까 첫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 우리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G 직렬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조금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C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중은행을 준비해 보시거나 아니면 시중은행보다 뭐 조금 낮은 일단 금융권 취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한국은행 C 직렬도 충분히 지원 또는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준비도가 낮은 분들은 C 직렬을 추천드리고 준비를 좀 길게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G 직렬에 한번 도전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은 그래도 좀 임원분들이나 뭐 예컨대 뭐 이주열 총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G 직렬로 입사하신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이시죠? 이주열 총재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70년대에 G5 직렬, 지금 이제 채용하고 있는 이 직렬이죠. 네네네. 이 직렬로 취업을 하셔서 지금 G1등급, 그러니까 1급까지 올라가시고 거기서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그런 오리지널 그 승진 체계를 밟은 그런 대표적인 분이죠. 역대 총재분들은 다 그러면 G5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네. 오시기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구나. 한국은행 자체 승진을 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G5 직렬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주열 총재님처럼 이렇게 가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우리 취준생들한테 있어가 좀 큰 바위 얼굴 그냥 본보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좀 채용 공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채용 공고를 한번 우리 해주시죠. 화면에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한 60명 정도 채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올해는 네. 한 60명 정도 채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중에서도 이제 경제 전공, 뭐 경영학 전공, 법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이래가지고 이 5개 분야에서 필기 시험을 요 5개 분야로 나뉘어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경제학 분야가 제일 인원수가 그래도 많죠. 예. 그 많은 게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업무적인 본연의 성격이 경제냐 경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따지면 그래도 경제 쪽이 조금 더 치중한 예. 우리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 네. 이외에도 해외 전문 인력 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쪽에서 한 명씩 이렇게 뽑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분들은 해외 전문 인력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해외 아까 우리 해외 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런던부터 뭐 동경, 북경까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가서 이제 해외 쪽에서 주재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우리 G5 직렬로 한 60명 정도 채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6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원래 지금 우리 한국은행 취준생 우리 취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열심히 필기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 해외 전문 인력이라든지 지방 인재 채용도 또 따로 있다고 들어서 예. 이런 특수한 경우 같은 걸 봤을 때는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금방 이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린 해외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예. 취업하면 한국은행을 취업하면 해외 사무소로 나가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이런 경우를 이런 경로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우리 공기업들이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방 취준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걸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블라인드 채용을 전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그 금융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취준생 분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드린다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는 대학을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아닌 그러니까 지방에서 나온 대학 기준, 예. 대학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그 지방에서 나온 분들에게 전체 채용 인원의 20% 정도를 할당하는 그래서 60명이다 그러면 12명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12명 정도라서 특히 우리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그 지방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신가 하면 예. 소위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국립대. 하는 직어국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부르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이 여기에 계신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은행 준비를 꽤나 많이 하고 있죠. 이 바로 이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 이 제도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렇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뭐 이런 곳들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뭐 한국은행만 이렇게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를 두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 공기업들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우리 특히 직어국 또는 뭐 그 이외에도 지방 사립대도 있거든요. 그 지방 사립대까지 충분히 지방 인재 채용 목표 제도 또 공기업들이 두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것 때문에 금융 공기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한국은행 채용 프로세스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채용 프로세스는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이 채용 설명회를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채용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한국은행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을 하게 되죠. 서류 전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인데 저 때가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A 매치데이라고 하는 조때입니다. 그게 10월 19일로 이제 원래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저 10월 19일이 전체 공기업 필기 시험 준비 날. 그날은 이제
진짜 우리 기라성 같은 기라성 같은 우리 금융 공기업들이 전날 전부 다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 그게 전날 이제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 10월 19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원조사, 개인별로 신원조사가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예. 플러스 신체 검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이 되면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과정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좀 채용 인원을 통과를 시키게 되나요? 네, 우리가 한국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건 그 지원자의 학력이라든가 학교 전공 뭐 학점 이런 것들을 전혀 적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의 개인적인 스펙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도 소위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ac.kr로 끝나는 이런 학교 이름이 들어가는 이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이메일도 적으면 안 됩니다. 개인 이메일, 뭐 그래요?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메일로 지원서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이고 한국은행은 예. 그래서 지원서 자소서에 어디에도 자기의 스펙이나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적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준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롯이 두 가지입니다. 오롯이 두 가지. 토익 성적 하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요 두 가지를 평가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니 토익하고 자소서만 본다고 하면 뭐 나머지 뭐 스펙이라고 소위 불리는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기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토익하고 자기소개서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예, 자격증은 전혀 적는 것 자체가 없고요. 뭐 적는 CPA가 난이도가 있어도 없고요. 예. 우대를 받지 못하는. 예. 근데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그 대외 활동적인 측면에서 우대를 해주는 게 있는데 네. 예. 자격증은 전혀 우대가 안 되고요. 그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한국은행의 어떤 연구하는 곳에서 같이 연구 보조원으로 근무를 해봤다. 아.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조금 경력을 뭐 나름대로 짧게나마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예, 예. 또는 한국은행에서 논문을 공모하는데 공모전에서 뭐 참가해봤다. 예. 뭐 그것도 이제 한국은행 논문 공모전이나 뭐 이런 그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걸 보면 전국 각 대학에서 다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권에서 예선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권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최종까지 본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에서 예선 탈락하면 뭐 1점, 서울까지 뭐 본선까지 올라오면 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해서 이런 활동들을 우대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외 활동 우대죠. 유일한. 그 네. 이외에 자격증은 전혀 없고 아이고. 자격증은 전혀 없고 토익 성적만 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만 보는 이런 아주 심플한 서류 전형을 하고 예. 있습니다. 무섭네요, 약간. 네. 그러니까 우대해주는 대외 활동이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게 될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리고 입상의 어떤 차등에 따라서 또 이제 점수가 달라지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서류는 거의 뭐 어느 정도 통과율이 그렇게 되나요? 서류 통과가 이제 서류 전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서류 전형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공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추세가 어떤 추세인가 하면은 서류 전형을 많이 통과시켜주고 필기 시험을 보게끔 해서 필기 시험에서 이제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그 좀 어떤 프로세스를 많이 그 구사를 하는데 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 30배수 채용 인원의 30배수 10배수 정도. 예, 30배수면 우리가 지금 원래 60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 3, 18 해서 1,800명 정도. 1,800명 정도가 이제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는데 예. 그럼 전체 지원자 수가 몇 명쯤 되냐면요. 예.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 전체 지원자 수가 약 80대 1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6, 8, 48 하면 약 5천 명 정도가 지원하겠죠. 약 5천 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1,800명 정도가 붙으면 예. 합격을 하면 약 3,000명에서 3,200명 정도가 서류에서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3,000명에서 3,200명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익과 자기소개서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취준생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려 그러면 토익 점수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적어야 그래야 블라인드 채용에서 서류 전형 합격하고 필기 시험 기회까지 가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30배수 안에 들었다. 그러면
필기 시험장에 앉아 있게 될 텐데 필기 시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떻게 치러집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A 매치데이라고 하는 예. 이 날인데요. 이 날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총 두 파트에서 두 분야에서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전공 학술이고요. 하나는 논술입니다. 예. 전공 학술 배점을 300점을 두고 있고요. 논술 시험 배점을 100점을 두고 있어서 총 4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 이 전공 학술 시험이 이게 이제 마이 코스인데요. 이 코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학, 경영학, 법학, 뭐 통계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이 5가지 그 전공 분야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예. 이 300점짜리 요 이제 요 5가지 그 분류 과목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게 총 2시간 30분 정도 시험을 보고요. 예. 그 전공 학술 시간에 그다음에 논술 시험을 한 1시간 정도 시험을 봅니다. 예. 그래서 약 3시간 30분 정도 이제 필기 시험 10월 19일 날 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300점과 100점 총 400점 만점으로 필기 시험을 평가를 하고 예. 앞에서 서류 전형했던 것과는 별개로 완전히 리셋. 그러니까 서류 전형 점수는 누계가 되지 않고 완전히 네. 필기 시험 점수만으로 합격자 발표를 하는 시스템. 예. 이렇게 합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저 전공 학술 시험 저것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러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제를 좀 직접 만나봐야 감이 올 것 같아서 일단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뭐 기출 문제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예, 한번 볼까요? 네, 뱅쌤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저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예.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떻고 경제 환경이 어떻고 이런 지문이 이제 주어집니다. 네. 이런 설명들이 뭐 사실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제가 주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질문이 거기서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1번이 첫 단락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네네. 그 첫 단락에서 언급한 통화 정책의 여건 변화가 통화 정책의 운영 및 유효성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하고 논술 방식으로 이제 학술 논술 방식으로 이제 네. 그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논술인 거죠. 예. 이제 저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2번을 보면요. 이러한 통화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운영 체계 및 정책 수단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요 문제는 제가 이제 그 가지고 나온 요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 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쉬운 건가요? 예, 그나마 좀 쉬운 거고 아. 제가 가지고 나오기 참 민망할 정도로 예. 우리 취준생들이 보면 그냥 뒤로 나 앉을까봐 네. 좀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것들은 막 수학적, 그러니까요. 통계학적, 아니고. 경제학적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어. 뭐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요. 네. 우리 예. 취준생들이 경제학을 전공한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라 그러면 소위 뭐 가장 우리 가고 싶은 학문 쪽으로 계속 진로를 정하고 있다면 뭐 서울대라든가 연고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대학원을 경제학 대학원을 진학하는 예. 이런 과정을 진로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어려운 그 대학원 시험보다 더 어려운 그런 단계라 이 시험 준비하는 게 이게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항상 마의 코스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그럼 뭐 회의를 열심히 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 라고 그렇다면 적으면 그러면 라고 적으면 네, 뭐 적을 수가 있겠죠. 예. 결과가 중요한데 최선을 네. 다해야 한다. 네, 뭐 적을 이러면서. 수는 예. 있겠죠. 그렇게 네. 적으면 이제 면접 못 가시는 거죠. 이주열 총재님 화이팅 하십시오. 막 이러면 안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정말 듣던 대로 넘사벽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그럼 이제 NCS 문제는 뭐 공기업이니까 한국은행 뭐 따로 안 보는 건가요? 예, 한국은행은 NCS를 안 봅니다. 아, 예, 그래요? NCS를 안 보는데 우리가 좀 이따 또 2부에서 NCS 시험 문제 풀이를 또 맞아요. 하실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NCS를 참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젊은 네네. 취준생분들이 이 NCS에 함몰되어 있는 시간이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그래도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NCS 공부 반드시 지금 해야 됩니다. 네네. 언젠가는 없어질 제도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지만 지금은 이 제도를 두고 있으니 예. 지금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라는 열심히. 말씀이셨고 일단 뭐 필기 이야기를 하면서 NCS 이야기까지 잠깐 했지만 이제 다음 과정을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 과정은 면접인데 이 부분도 좀 예, 짚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죠. 면접은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나눠지는데 1차 면접이 필기시험을 아까 이제 이주열 총재님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면접 못 갑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쁜 안 되고, 예입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또는 뭐 어떤 전공적 지식을 100% 활용하셔서 예.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1차 실무 면접을 가는데 그때는 토론 면접과 심층 면접이 이제 인성 면접, 다대다 면접이죠. 이 인성 면접을 거치는데 이 100점, 200점 그러니까 총 300점 만점으로 1차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다음 2차 면접이 1차 면접 합격자 약 그때는 이제 1.5배수 정도가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60명의 1.5배수니까 90명 정도가 이제 남아 있겠죠. 네. 그때쯤 되면 진짜 우리 취준생분들은 가슴이 떨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1.5배수 정도 되는 분들이 최종 면접을 보는데 그때 면접관들은 지금 한국은행의 부총재 바로 밑에 있는 부총재보, 부총재급 또는 부총재보급 되는 이런 임원분들이 나오셔서 세상에. 최종 면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상무님들 정도가 나오시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벽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끊임없이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쟁률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요? 그렇죠. 경쟁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1.5배수 이게 이제 최종 면접의 그 경쟁률 정도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3배수. 그래서 1차 면접 가는 인원이 우리 60명을 채용하면 180명이 1차 면접을 가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서류 전형에서는 그 총 한 5,000명 이상이 지원해서 그때 이제 한 3,200명 정도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네. 그때는 약 30배수가 이제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을 80대 1, 70대 1, 80대 1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 시중은행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넘어야 될 벽이 높은 그 그러니까요. 필기시험의 벽이 예. 너무 높은 진짜 쟁쟁한 사람끼리 쟁쟁한 그 어떤 그라운드에서 경쟁을 하는 진짜 배틀 끝판왕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10월 말씀해 달에 주신 하는 것처럼 예. 진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우리 지원자들이 진짜 뭐 1, 2점 차이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한국은행 채용 과정일 텐데 이렇게까지 또 많은 지원자들이 한국은행을 가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은행 하면 그냥 네임밸류 자체가 뭐 아까 뱅크 오브 코리아 해서 우리 약자로 BOK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한국은행. 예. 그 BOK 하면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의 BOK 하면 뭐 이거는 그냥 후덜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좋은 곳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 채용 설명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하는 예,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궁금해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연봉은 그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채용 설명에서도 연봉을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입니다,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국은행 채용 설명에서도 그러나 여러분들 받을 만큼 적절히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자신감. 해주십니다. 네. 자신감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한국은행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경영 현황에 대해서 정보가 오픈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의 평균 연봉 이런 것도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에 육박합니다. 이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 그러니까 이건 신입부터 고참까지 다 예. 평균한 연봉인데 이게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약 9천 후반대에서 1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예. 한국은행도 1억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은 예. 시중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시중은행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고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 연봉 수준은 되게 뭐 낮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외에 복지제도, 교육제도 뭐 이런 제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은행은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 일정 연차가 되면 예. 그리고 근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해외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진짜요?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국내 대학원을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행은 이런 해외 대학을 이제 석사 과정을 지원해주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일 총재 같은 분도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뭐 우리 취준생분들은 뭐 가슴이 뜁니다. 뭐 그러니까요. 복지제도, 경력개발제도, 뭐 급여 수준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그러니까요. 예 최고봉이죠. 그렇구나.
저희가 지금 제가 가끔 이제 지나가다 한국은행 건물 보고 지나가곤 하는데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도 대단해 보일 것 같고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직장인데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를 좀 볼게요. 문항이 예. 어떻습니까? 자소서 네. 지금 진행 중인 자소서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짧게 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자소서 문항이 혹시 모니터에 네,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네. 되어 있으면요. 총 5개 문항입니다. 총 5개 문항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가 2019년 하반기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연수받고 신입 직원으로 첫 배치가 내년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 채용을 2020년 채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는. 그래서 2020년 신입 직원 G5 직렬 자소서 항목이 총 5개인데요. 네. 이 중에 자소서 항목 중에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1번과 2번일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이 1번이 뭐냐면 한국은행 지원 동기입니다. 한국은행을 지원한 동기를 본인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이에 기술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2번이 한국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역량,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업무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이 예를 들어 통계적 기법이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론이다, 뭐 이런 뭐 거시경제 분야다, 물가 분야다, 뭐 예. 이런 분야를 이제 소개를 하고 예. 그거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라고 하는 게 2번인데 요 1, 2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3, 4, 5번은 그래도 인성과 관련된 질문이라 그래도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네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한 가지 제가 맥을 알려드리면 네. 1번과 2번은 역량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3번과 4번과 5번은 인성과 관련된 문제다. 예. 질문이다. 이렇게 보고 1번, 2번에서는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고 3, 4, 5번에서는 인성을 최대한 어필하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크게 거시적으로 잡고 자소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권 그리고 은행권 취업의 신이시잖아요. 신의 한 수를 좀 마지막으로 좀. 예.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 예, 마지막 뭐 신의 한 수라고 해봤자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의 한 수가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취준생분들이 열심히 역량을 갈고 닦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한국은행 적어도 우리 한국은행에서 우리 나라의 최고의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려면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상 마찰, 뭐 그 이외에 홍콩의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 고민 그리고 지금 10월 19일 있을 필기시험 준비 예. 요 두 가지 고민 필기시험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될 가장 최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 필기시험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